겨우내 죽어있던 나뭇가지에 새롭게 생명이 차오르는 계절입니다. 오늘 모처럼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는데 마른 가지마다 연두빛 움이 트기 시작하고 노란 산수유 꽃망울도 벌써 피었더라고요. 생명의 기적을 펼쳐 보이는 나무들에게 매번 경외감을 느끼는 계절, 봄이 시작됐습니다.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30년 넘게 아픈 나무들을 돌보는 동안 나무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웠다는 나무의사 우종영 작가님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들려드립니다. 태어난 그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견뎌내는 나무들의 의연함. 가장 멀리 씨앗을 퍼뜨려 자식을 독립적으로 강하게 키우는 어미나무의 양육법. 마지막까지 다른 생명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늙은 나무의 헌신. 내가 정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나무에게서 배웠다는 우종영 작가님은 그래서 나무를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나무로부터 얻은 이런 교훈들은 물론 30년간 나무의사로 살면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나무와 더불어 사는 즐거움까지 우리 모두 나무처럼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나무들이 새롭게 깨어나는 이 봄날 특히 더 와닿았던 문장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나무 키우기와 아이 기르기의 공통점. 몇 해 전 일이다. 한참 고사 직전의 나무를 진단하고 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랜만에 오붓하게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것이었다. 회사 일로 바쁜 데다가 결혼하고 얼굴 보기가 더 힘들어진 딸의 제안에 나는 얼른 일을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다. 어느덧 어른이 된 딸아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불쑥 딸이 말했다. 아빠, 나 회사 그만두려고요. 짐짓 아무렇지 않게 그래 하며 무심히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깜짝 놀랐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지라 대학 4년, 대학원 2년, 합해서 꼬박 6년을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해가며 힘들게 공부해서 얻은 직장이었다. 무엇보다 딸은 자기 일을 정말 좋아했다. 경기도 북쪽 끝에서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하며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결근이나 지각을 한 적이 없었다. 무척이나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내가 더 기분이 좋을 정도였다. 그런데 왜 그만두려는 걸까? 제가 하는 일이 과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딸의 직업은 IT 관련 일이었다. 처음엔 자신이 참여한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는 자부심이 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닌지 회의가 들었단다. 아빠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사람의 사고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평생을 산과 들로 나무를 찾아다니느라 살뜰히 보살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아이였다. 그래도 아빠라고 내가 세운 원칙은 하나. 무슨 일이든 딸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했다. 어른이 되어 온전히 제 힘으로 살아가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자식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바에야 넘치는 보살핌보다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낫다는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 입에서 막상 10년 이상 매달려온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오자 마음속이 복잡해졌다. 때마침 머리를 스치는 장면이 있었다.
딸의 대학교 졸업식 날, 당시 나는 딸에게 학비까지 벌어가며 힘들게 공부했으니 졸업기념으로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두 분 아니었으면 저 혼자 이렇게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어릴 땐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 안 하는 아빠의 무심함이 내심 서운했는데 그게 오히려 자신한테는 도움이 됐단다. 부모님이 자신을 방치한 덕분에 스스로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 열심히 살게 되었다나. 졸업 선물은 자신이 아니라 아빠가 받아야 한다며 미리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앞장서는 딸을 보며 보살피지 않음으로써 보살핀다는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에 감사했다. 그리고 졸업장을 들고 밝게 웃던 딸의 얼굴을 떠올리니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다른 길을 찾겠다는 딸을 기꺼이 응원해주는 게 내 몫이리라. 강연에서 젊은 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아이 기르는 일이 나무 키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당나라 시절 나무를 잘 기르기로 정평이 난 곽탁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곱사병을 앓아 허리가 굽은 모습이 낙타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었다. 그런데 어떤 나무든 그가 심으면 백발백중 잘 크다 보니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저는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 뿐 나무를 오래 살게 하거나 열매를 많이 맺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아는 건 나무의 본성이 잘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나무의 본성이란 뿌리는 넓게 펼쳐지길 원하고 흙은 평평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그렇게 심고 난 뒤에는 건드리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며 다시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 뒤에는 버린 듯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찾은 이들에게 이런 말도 덧붙였다. 사람들은 사랑이 지나치고 근심이 심해 아침에 와서 나무를 보고 저녁에 또 와서 만져보는가 하면 뿌리까지 흔들어 흙이 잘 다져졌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 나무는 자신의 본성을 잃고 맙니다. 곽탁타의 이야기를 처음 접한 건 신혼 때였다. 1000년 전의 선인들은 대체 나무의 생리를 어떻게 깨우쳤을까 신기해하던 차에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때 마음 먹었더랬다. 아이를 기를 때 꼭 나무 대하듯 하자고. 신기한 것은 나무가 제 자식 키우는 법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육아 원칙은 하나. 최대한 멀리 떼어놓기다. 자신의 그늘 밑에선 절대로 자식들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까닭이다. 보호라는 미명하에 곁에 두면 결국 어린 나무는 부모의 그늘에 가려 충분한 햇빛을 보지 못해 죽고 만다. 그래서 나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식을 되도록 멀리 보내려고 한다. 한 예로 햇볕을 좋아하는 소나무는 씨앗이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도록 가지 제일 높은 곳에 열매를 맺고는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미련 없이 씨앗을 날려보낸다. 다만 어미나무는 싹이 제대로 틀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챙겨줄 뿐이다. 그러니까 씨앗을 감싸고 있는 배젖은 먼 길 떠나는 씨앗에게 어미나무가 챙겨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도시락인 셈이다. 그렇게 멀리 떠난 어린 씨앗은 싹을 틔우는 순간부터 오직 제 힘으로 자란 덕에 죽을 때까지 저만의 삶을 씩씩하게 꾸려간다. 회사를 과감히 그만둔 딸은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해가고 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얼굴 표정부터가 훨씬 밝아 보인다. 섣부른 격려의 말을 하느니 그저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적중한 셈이다. 요즘 들어 나는 딸과 통화하는 일이 잦다. 그동안 구상한 사업이 식물 관련 일이다 보니 나한테 자주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더 좋은 의미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한다. 아마도 각자 걷던 길이 잠시 교차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또 나의 삶을, 다른 자신만의 인생을 꾸려갈 것이다. 나는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일찌감치 홀로 서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딸이 또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갈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시작하려는 모든 이들은 씨앗처럼 용감해질 것. 자작나무는 키가 크게 자라고 아래까지가 일찍 떨어지기 때문에 자랄수록 밑이 허전하다. 내가 심은 자작나무도 그랬다. 강원도 농장에 자작나무 묘목을 심은 지 10년쯤 지나고 나니 나무 아래가 휑했다. 그래서 심은 것이 쪽동백나무와 떼죽나무다. 사실 애초에는 두 나무를 한꺼번에 키울 생각이 아니었다. 강화 성모도에 있는 보문사에 들렀다가 인근 숲에 뭉텅이로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쪽동백나무 씨앗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렇지 않아도 자작나무와 어울려 자랄 작은 나무를 찾던 차에 숲이 좋은 선물을 주는구나 싶어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다 심었다. 그런데 웬걸, 싹이 나오는 걸 보니 내가 심은 건 쪽동백나무가 아니라 떼죽나무였다. 한겨울에 씨앗을 주운지라 씨앗만 보고 어미나무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은 탓이었다. 순간 당황했지만 이것도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떼죽나무의 경우 한 해에 나무 한 그루에서 떨어지는 씨앗은 수천 개에 이르지만 그중 마침내 싹을 틔워 성목으로 자라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그런데 우연히 내 눈에 띄어 무사히 싹을 틔웠으니 이게 어디 보통 인연인가. 나는 떼죽나무를 한 식구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쪽동백나무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 그래서 이듬해 여름에 인근의 쪽동백나무를 잘 보아두었다가 그 씨앗을 가져다 심었다. 세상에 쓸모없는 피조물은 없다고 다 자란 떼죽나무의 치밀한 잎은 바람막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쪽동백나무 역시 넓은 잎 아래로 매해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며 나비와 꿀벌을 유혹한다. 봄비가 그친 숲에서 이들을 보면 볼품없는 씨앗이 저렇게 멋지게 자란다는 사실에 경외감마저 든다. 이른 봄 겨우내 얼어있던 굳은 땅을 뚫고 세상에 나온 여린 싹은 씨앗이 긴 기다림 끝에 만들어낸 기적이다. 늦여름 어미나무에서 떨어진 작은 씨앗은 떨어진 순간부터 자신에게 맞는 토양을 찾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난다. 운이 좋아 1년 만에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우기도 하지만 적당한 환경과 조건을 만나지 못해 딱딱한 껍질 안에서 수십 년을 보내기도 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물에 떠내려가 싹을 틔울 만한 흙에 안착했다 해도 자신에게 꼭 맞는 온도와 수분, 적절한 빛의 배분 등 여러 조건이 맞을 때를 또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땅속의 깜깜한 어둠을 자궁삼아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됐다 하는 결심이 서면 용기 있게 흙 밖으로 머리를 내민다. 다만 그 결심의 순간이 언제인지는 오직 씨앗 자신만이 안다.
그것은 씨앗 본연의 생리적 선택이자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여름에 흔히 먹는 체리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100년 이상 씨앗으로 남아있기도 한다. 씨앗 안에는 오래도록 씨앗으로 존재하려는 현재 지향성과 껍질을 벗고 나무로 자라려는 미래의 용기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것은 좋은 환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는 힘과 언제든지 싹을 틔우려는 상반된 힘이 씨앗 안에서 갈등하고 타협한다는 증거다. 긴 기다림 끝에 싹을 틔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씨앗은 결국 나무가 되지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한다. 한 예로 자작나무의 경우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씨앗에서 싹이 트는 발화율은 고작 10% 남짓이다. 두렵지만 용기를 내 껍질을 뚫고 나오는 씨앗만이 성목으로 자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싹을 틔우는 씨앗의 기적은 그저 맹목적인 기다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용기 있게 하늘을 향해 첫 발을 내딛지 못하면 기다림은 결국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 몇 해 전 강연을 하러 갔다가 대학원에 다니는 한 청년을 알게 되었다. 무슨 공부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공부에 큰 뜻이 있어 대학원에 진학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사실 그는 작가지망생이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공모전에 몇 번 도전했는데 큰 성과가 없었단다. 그런데 졸업을 1년 앞두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취직하는 걸 보고 있자니 자신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갑자기 초조해졌다고 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백수가 될 것 같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것이다. 백수가 되는 것보다는 학생 신분이라도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공모전에 자꾸 낙방하는 걸 보면 아직 실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대학원을 다니다 혹시 취업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글쓰기도 병행할까 해요. 과연 그의 생각대로 될까?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나무를 돌보는 젊은 친구들을 떠올렸다. 그들 대부분이 처음엔 풀이나 나무 이름 하나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매일 내 뒤를 따르며 이것저것 물어보고 닥치는 대로 나무들을 접하면서 그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그렇게 몇 년쯤 지나니 웬만한 나무들은 그 상태가 어떤지를 단박에 알아맞힐 정도가 되었다. 나무 이론을 공부한다는 이유로 앉아서 책만 보거나 아는 게 별로 없어 부끄럽다며 내 뒤를 따라 나서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만큼 성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죽기 살기로 취업 준비에 매달리는데도 보통 2, 3년을 취준생으로 보낸다고 하니 어디 보통 일인가. 그리고 어떤 회사든 직원을 뽑으면 월급을 주는 만큼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취업하기 전부터 일과 글쓰기를 병행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과연 취업의 기회가 올까? 게다가 공모전에 몇 번 떨어졌다고 도전마저 포기한 그에게 자신의 글을 알릴 기회가 오긴 할까? 나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기다리기만 한다고 저절로 때가 오지는 않아요. 가장 좋은 때는 결국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이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자세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기다림 그 자체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작은 씨앗이 캄캄한 흙을 뚫고 세상 밖으로 머리를 내밀듯 우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려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은 두렵고 떨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살아보니 틀린 길은 없었다. 시도한 일이 혹시 실패한다 해도 경험은 남아서 다른 일을 함에 있어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꿈을 이루기 위해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해볼 여지가 있다면 씨앗이 껍질을 뚫고 세상으로 나오듯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괴테도 말하지 않았던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거목도 그 처음은 손톱보다도 작은 씨앗이었음을 잊지 말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직업 특성상 사람들과 어울릴 일이 많지 않고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나무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부터는 꽤 많은 사람을 만났다. 덕분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저마다 사연을 품은 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적지 않다. 10여 년 전 숲 해설가 교육을 위해 현장 학습을 나갔을 때의 일이다. 산행 중에 방송국 카메라가 따라붙기에 무슨 촬영인지 물었더니 산에 살면서 암을 극복한 사람들을 취재하는 중이라고 했다. 교육생 중에 말기암 환자가 있었던 것이다. 암 투병 중인 교육생은 다른 사람보다 질문도 많이 하고 모든 수업 과정에 적극적이었다. 백발이 성성한데도 불구하고 어찌나 궁금한 게 많은지 두 눈은 아이처럼 빛나고 말에도 힘이 묻어났다. 교육이 끝난 뒤 조용히 물어보았다. 몸도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떻게 이 교육을 듣게 되셨어요? 그가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건 벌써 5년 전이었다. 몇 차례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듭하며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어느 날 문득 죽기 전에 산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란다. 작심을 하고 산으로 들어간 지 수개월. 하지만 죽을 날만 기다리며 누워 지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 도시에 머물다 산에서 살려니 하루하루가 너무 지겨웠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풀과 나무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엔 마당에 자라는 풀꽃들과 떨기나무 이름을 알아가는 정도였는데 차츰 반경을 넓히다 보니 어느덧 집 주변에 웬만한 풀과 나무는 훤히 꿰뚫게 되었고 내친 김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교육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사실 죽을 자리를 찾아 산에 갔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활력이 생겨 내가 환자라는 사실도 잊게 되더군요. 나무들을 보려면 좀 멀리까지 나가야 하니 밥도 잘 챙겨 먹게 되고요. 요새는 주말마다 손주들에게 풀과 나무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이들도 무척 즐거워합니다. 숲 해설가가 되어 손주 친구들까지 불러다 모두 함께 공부하는 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노트에는 그간 스스로 터득해온 생태 지식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그렇게 기록한 노트가 벌써 10권이 넘는다고 했다. 젊은이 못지않게 학구열을 불태우며 신나게 숲을 누비는 그를 보면서 깨달았다. 사람을 살게 하는 건 결국 마음 안에 간직한 삶의 의미라는 것을. 아픈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산이나 숲을 찾지만 자연에 머문다고 저절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 쓰러질 만큼 힘이 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이유, 즉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비로소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교육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도 숲 해설가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런 의지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면
결코 지금의 그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무가 사람보다 훨씬 현명한 것 같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무는 싹을 틔운 순간부터 위로 자란다.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떨기나무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는 죽는 순간까지 해를 바라보며 오직 하늘을 향해 뻗어나간다. 이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듬지다. 우듬지란 나무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줄기를 말하는데 곧게 자라는 침엽수의 경우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자라면서 아래 가지들이 제멋대로 자라는 것을 통제한다. 우듬지 끝이 한 마디쯤 자라고 나서야 아래까지도 뒤따라서 한 마디 자라는 시기다. 하늘을 향해 곧추선 우듬지를 보면 우듬지의 끝눈이 아래가지들에게 하는 말이 들리는 듯하다. 답답하겠지만 조금만 참아. 내가 위로 더 자라야만 우리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 이렇듯 우듬지가 구심점 노릇을 해주어서 나무는 자라는 동안 일정한 수형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전나무나 메타세콰이아 같은 침엽수들이 원추형으로 길고 곧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줄기 꼭대기의 우듬지가 아래가지들을 강한 힘으로 통솔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생에 비유하자면 꿈이나 희망이랄까. 나무의 우듬지가 아래가지들을 다스려가면서 하늘을 향해 뻗어가듯 사람은 꿈이나 희망 등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만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비단 아픈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살아갈 이유, 삶을 이끌어줄 방향타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아무리 화려하고 풍족한 인생이라도 삶의 구심점이 없으면 무력감과 공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삶이 무의미하고 재미없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정말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달래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등대가 필요하다. 나무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한눈 팔지 않고 하늘을 향해 씩씩하게 뻗어가는 우듬지가 있단 말이다. 그래서 나는 강의를 할 때 가끔 사람들에게 묻는다. 당신의 우듬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못내 이루지 못한 어릴 적 꿈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용기가 생긴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내 안의 우듬지가 얼마나 선명한가에 따라 당장 오늘 하루가 10년 뒤에 내 모습이 달라진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듬지가 없다고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다. 없으면 찾으면 되고 만들면 된다. 그러니 시련이나 고통 앞에 주저앉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보자. 나의 우듬지가 무엇인지 말이다.